피타왕과 함께하는 경제이타해법.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상승장,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현명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대표님. 먼저 고환율에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5천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신호 무엇일까요? 예,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혹은 구조적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조정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 30 몇 년 이 일을 하면서 끝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끝없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이게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든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1996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 경쟁사들도 다 망한 다음에 키몬다 부도 난 다음에 2008년. 그리고 또 키몬다 부도 나고 엘피다 부도 난 다음에 또 한참 또 지나가다가 2016년, 17년에는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디램 수요가 폭등하니까 거기도 좋아진다. 또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로 구조적 호황이다. 그래서 한 4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근데 귀신같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죠. 96년이 아주 대표적이었는데 그때 세계 경제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대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린스펀 의장이 96년 12월 5일 날도 잘 잡아가지고요. 기업 연구소 연례 만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리고 이게 예상하지 못한 길고 긴 자산 가격 폭락을 초래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정말 멋진 질문을 했는데 미장은 잠깐 폭락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 뒤로 2년을 빠졌죠. 반도체가.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기관 산업들이 선진국 경기의 사소한 변동에도 우리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미국 GDP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같이 가는데 미국 GDP 1%가 늘면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이 한 5%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산업이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다르고 이번에는 안정적이고 이번에는 몇 년 가요라는 말이 나오면 불안한 거죠. 그런 산업 아닌데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지? 구조적 변화가 온다고 작년 9월 이전에 나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번 반도체 호황이 사실은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 년에 한 번 있는 투기가 붙은 거죠. 즉 제가 가져온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리값이랑 한국의 반도체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구리값이 한국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에 선행합니다. 한 6개월 선행하죠. 하락도 또 그렇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커머디티다. 그러니까 박스 떼기로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5 16기가 디램이랑 아니면 창신 메모리에서 나오는 DDR5 16기가 디램이랑 정말 근본적인 품질의 차이가 있고 신뢰의 차이가 있고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박스 떼기로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반대는 어떤 상품이 있죠? 럭셔리 시계들 또는 럭셔리 이 브로치 같은 것들은 언제 누가 만든 모델이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잘 팔렸고 이거는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됩니다.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커지죠. 근데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물건들은 커머디티다. 원자재라는 거죠. 원자재에 누군가가 사재기가 붙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창신 메모리가 HBM 투자를 늘리면서 레거시 디램, 그러니까 구형 DDR 제품들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양신 또 YMTC라는 그 중국에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더 고가 제품으로 그리고 지금 곧 IPO를 앞두고 투자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들을 앞두고서 구조조정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중에 갑자기 지금까지는
뭐 딴 거 언어를 습득시키다가 이제는 추론으로 가네. 뭐 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고 누가 승자를 거둘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조차 정말 구글에게 등을 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잘 나가는 오픈 AI도 딥시크한테 등을 찔릴 수 있는데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런 게 확신이 다 가해지면 이미 가격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층권으로 가 있더라. 따라서 투자자는 늘 불안해하며 하는 거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투기장이 또 왔구나. 구리값 급등할 때부터 심상치 않다니 결국 원자재 투기장이 왔네. 얼마 갈까? 야, 옛날 보통 노트북은 150만 원이면 최고가 사양을 맞췄는데 지금 270 부른다. 그러면 전 세계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투자를 하면 큰 돈은 못 벌지만 저는 수렁에 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산으로 이끈 네 마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한테 1년 뒤에 봅시다라고밖에 말 못하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가 아직 이머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머징 내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세계에서 배당 성향 최저 거기다가 상속세가 과도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을 어떻게든 내려서 떨어뜨려서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사람들 여기다가 적대적 M&A를 통해서 이 불합리한 문화들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냥 백전백패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분위기 환경에서 시장이 저평가가 돼 만성적인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또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2009년 10년에 있었던 차화정 장세 등등 여러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레벨업을 한번 해요. 근데 그 레벨업하고 왜 지키지 못하는가? 결국은 저는 경쟁.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는 산업들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손쉽게 과잉으로 가버리는 산업이 대부분 아니냐. 제가 하나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화장품 안에 제가 저기 마님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 편집샵을 가면 걸그룹 멤버 중에 광고 안 하는 모델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각각 효능도 다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힘들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은 전체적인 양은 엄청나게 같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나눠 먹어야 되는 파이는 엄청 줄어들고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해져 있고 그리고 할인폭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캐대원으로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도 움직이는 기업 안 움직이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도체 대박이 터졌어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창신 메모리 M&A IPO 앞두고 잠깐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보다 똑똑한 반도체 애널들이 가르쳐주겠지. 다만 캐파가 금방 느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반도체는 캐파가 그렇게 증설이 쉽냐? 무어의 법칙. 전 세계 모든 산업 중에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이 바로 반도체니까. 그리고 그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던 인텔의 밥 노이스라는 전설적인 경영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제품의 가격을 다음 사이클의 가격 인하에 맞춰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 가격보다 싸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경쟁자를 다 죽이면서 다음 사이클에 자기들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레벨까지 이미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물량을 뽑고 다음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밥 노이스가 이야기했던 인텔의 전형적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른가? 인공지능 병목이 있으니까 분명히 HBM은 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거시 디램이 그렇게 남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의 산업인가? 창신 메모리나 YMTC가 저렇게 금방 따라가는데 여기가 무한정 더군다나 저기가 올해 60조 규모로 두 개 다 IPO하고 한 30조, 20조 각각 자원 조달해서 뭐 할까?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가? 창신 메모리나 YMTC 그 상장 일정만 한번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많은데 그럼 박 대표님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니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은 게 네. 작년 9월부터 낸드랑 디램 가격이 3배 오르는 걸 예측하신 분인지요. 그러니까 작년 7월이나 8월에 지금부터 6개월 사이에 낸드랑 디램 가격이 300% 400% 오른다라는 걸 예측한 분이 한 말씀이세요? 묻고 싶은 거죠, 그냥 저는. 그 과거에 지금 현재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는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냥 패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는 나라 봤는데 내년까지 간다. 와, 그러면 역대급 호황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사이에 제품 가격 3,400%가 올랐는데 이게 그럼 1년을 더 간다. 그러면 한 1,000% 오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한 2배 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PC 가격이 300만 원 넘는 걸 다 용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PC 사는 걸 노트북 사는 걸 인정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전망인데 어떤 근거로 안 사지? 뭐 꼭 지금 사야 돼? 내구재의 운명이잖아요. 네. 6개월 더 쓰지 뭐. 중고로 순무 마켓, 당근 마켓 가서 오이 마켓 가서 열심히 구형을 사는 게 낫지. 꼭 새 걸 사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배제하는가. 저는 너무 시장이 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거기다가 막 장밋빛 스토리들. 그 2021년 말 2차 전지 붐 때 어디 모 증권사에서 PDR이라는 이상한 밸류에이션을 들고 왔잖아요.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나온 거죠.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반도체 급등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버블 신호 체크리스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오너님들이 애지중지하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벌써 3개가 지금 올해 눈앞에 와 있는데요. 일단 뭐 K뱅크는 좀 애지중지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HD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한화에너지 이 두 종목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가치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또 승계 과정에도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싸야만 될 이 회사가 이 타이밍에 들어왔다. 내부자들은 어떤 인사이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이 버블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죠. 삼성 SDS 2014년, 셀트리온 이전 상장 2018년, LG 엔솔 22년 1월 등등 우리 역대 대규모 초대형 IPO들 이후에 장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최대한 좀 늦게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반기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럼 상반기라도 더 벌어볼 수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 이제 뇌관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 이제 개입에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1순위 변수랑 투자자들이 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무엇으로 일본 꼽으실까요? 선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해산을 하고 임시 총선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보고서 하시는 선거일 텐데 일단 그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랑 한국 원화 환율은 거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그러니까 둘이 거의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는 통화가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원과 엔화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막대한 투자에 합의하는 등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타깃이 되기 쉽다. 상황이 유사한 한국에서 원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도 엔도 약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했는데 저거 실패해서 환율 튀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두 나라를 좀 한 묶음으로 뭐 경제 펀더멘탈도 비슷하고 약세 통화를 만들어서 주식시장 부양하고 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뭐 통화 정책 당국들하고 정부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글로벌하게 비슷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이 약세로 특히 다카이치 수상 취임 이후에 중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것들까지 부각되면서 N 환율을 상승시킨 걸 생각하면 일단 우리나라 환율만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정부 개입이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총재가 한 말처럼 금리 2% 이상 인상하지 않고서야 이 추세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환율을 좌우하는 것은 글로벌 여건이지 우리 국내의 경제 사정은 장기적인 그 펀더멘탈은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금 당장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엔화의 동조성을 깨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좀 이 정도의 환율을 유지할 걸로 예상하세요? 더 안 오르면 다행이죠. 1,500원대 볼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 가격들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하러 올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빠져나올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왜 올인하는가. 저는 투자를 33년째 하고 있는데 바닥 잡는 건 제가 좀 해요. 이 방송에서도 나와서도 이야기했지만 2024년 말에 저처럼 주식 사라고 외친 사람은 저 말고 아마 윤쌤밖에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저 말고 SNS의 세계에서는 아무튼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의 세계에서는 저랑 윤쌤만 이 가격에선 사야 된다. PBR 0.8배에서 주식 팔고 언제 살래? 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는 건 자신 있어요. 근데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도취돼야 고점이 나오는데 저같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을 때는 아직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가 다 사라질 때 제가 화면에 출연하는 순간 우우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MTN에서 안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쯤 고점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하는 게 아주 절정의 그 고취감과 고향감과 주변에 내가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득그득할 때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고점 신호인데 그때 못 팔거든요. 그렇다면 룰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25%로 해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60% 올라가서 35%가 됐다.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 매도해가지고 못 오르고 있는 불쌍한 자산들 좀 사놓으면 또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황이 왔을 때 그 자산이 또 보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최근에 수익 많이 난 거 축하드리고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져도 좋고 금도 좋고 채권도 좀 사두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 전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미국 증시 AI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보다 미국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워낙 좋은 시장이지만 반도체 한 길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금방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좀 안 좋은 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를 때 격하게 오르고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일단 올해는 미국을 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상장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장이 준비될 때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리테일 자금들이 다 모여들 겁니다. 이거 받아야지. 이게 2003년 상장한 구글 같은 회사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었어요. 그게 1000배 났거든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장하는 회사가 구글급의 회사가 이 중에 하나 나온다면 나는 그냥 금방 밀리어네어 아닌 빌리어네어가 될 수 있어 라는 이 꿈을 자극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충분히 시장은 강한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 다만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새 돈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헌돈도 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데 투자했던 돈을 빼서 즉 다른 주식 매도해서 다른 자산 매도해서 이걸 사려고 들 현금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IPO에 받으려는 게 나오면 수급이 악화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증시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역사상 최악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그러니까 CAP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 순환을 반영한 PER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40배 정도 되는데 이게 1999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그 1929년 대공황 때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2021년 밈 주식들이 그렇게 난리칠 때 그 레벨보다도 높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PER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새로 들어오는 이 네 회사 또는 5 회사가 엄청난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돈 버는 회사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올리게 되거든요. 한 50배까지도 올리게 될 텐데 그때 답이 있나? 물론 뭐 PR 따위는 쓸모없는 데이터니까 간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한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굴러다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PER 따위는 쓸모없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기법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가 항상 고점이었던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당장은 미국장이 좋아 보이고 근데 저거 다 들어오면 진짜 그때 위험해지지 않을까, 수급이 나빠지지 않을까, 또는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AI 거품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더 위로 AI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거기는 잘 모르겠다 이제. 왜냐면 반도체나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 매출의 증가 속도라든가 전후방 산업의 어떤 가격 변동 이런 거 보면 대충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AI는 새로 생긴 산업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모멘트라고 생각해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1,000에 100만 대 팔았어요. 1억 불 팔았죠. 그러니까 맞죠? 진짜 뭐 엄청나게 헐값이었고 얼마 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애플 망한다 그랬는데 2010년이 딱 됐는데 1억 대 팔았잖아요. 그 3GS 저도 썼던 기억나는. 정말 그 아름다운 디자인의 폰을 1억 대 팔면서 노키아, 모토로라, 리서치 앤 모션 다 부도 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졌고 또 우리 아이리버를 비롯한 MP3 플레이어 기업들도 다 또 내비게이션 기업들도 다 죄다 아무튼 이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들을 다 박살을 내며 2010년, 11년부터는 애플이 2024년까지 15년 연속 세계 시가총액 1위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때는 그거를 무시하고 저게 되겠어라고 했던 자들은 다 부도가 난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이죠. 뛰지 않는 순간 멸망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렇게 미친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들어가는 게 이 이유인데 이게 언제 끝나냐를 설명하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산업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또는 외부 충격 등등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진, 그러니까 버블이니까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무너지면서 한번 큰 변화를 겪지 않을까. 그래도 AI는 계속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AI는 그래서 혁명이 있는 경기 확장이다. 그러니까 혁명 없는 경기 확장. 이건 2020년 경험했던 코로나장. 이런 건 혁명 없는 경기 확장. 기술 혁신 없는 경기 확장이었고 지금은 기술 혁신이 있는 경기 확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터지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심각한 레벨까지 또 시장이 굴러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 버블은 어쩌면 지금이 페이지 1, 다음이 또 페이지 2가 될 수도 있는. 저는 상당히 낙관하는 쪽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밸류에이션이 정말 말이 안 돼서 이게 참 문제인데 이제 스페이스X가 대략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1조 달러로 상장되면 퍼가 한 500배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1월 들어올 때 퍼가 한 120배에서 150배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이 다들 무서운 게 그래서? 라고 묻는다는 거죠. PER 500배면 어떠냐고. 세계를 지배할 거고 얘가 1조 달러짜리 회사가 돌아서 아마 시총이 1조 2조까지 될 텐데 그때 몇천억 불 증자해서 그 돈 가지고서 더 싸게 엔진 개발하고 더 싸게 추진체 발사하고 더 가격 인하의 경쟁을 벌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발사체 회사들 다 부도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 올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 지금 꼭 이익 내야 돼? 그런 구닥다리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당신 안 되지. 라는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이 있잖아. 그러니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피바다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와, 봐, 다 잘 돼. 야, 증자만 하면 모든 게 좋아져. 막 이러면서 엔트로픽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던 시기에 뭐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취약해진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뻥 사소한 어떤 걸림돌에 시장이 무너지겠지만 그걸 상상할 만큼 제가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해진다. 그리고 미국장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얘기할 때 M7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담기 부담스러울 텐데 좀 ETF 활용법이나 자산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나스닥 100 네. 뭘 그렇게 어렵게 투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M7이라고 통칭돼 있지만 이게 부침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지금 3등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M&A 발표하고 넷플릭스 주가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으로 다 따져보면 이걸 기가 막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능력자들인 거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못 잡겠더라고요. 매크로로는 뭐 경기 좋아지고 분명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오늘 엔비디아 그러고 봤더니 엔비디아 주가 별 재미없고 요새는 구글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그 인공지능 새로 개발된 엔진들 모델들의 세계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구나 변방에 있는 이 이코노미스트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써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발매한 모델들을 다 써보면서 내 취향은 이건데 이러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내 취향이 건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구글을 꼽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건 구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매너 없는 분이죠. 구글은 구글이죠. 아니 구글 같은 위대한 기업을 누구의 제2의 제2라는 표현 때문에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건 전혀 다른 세상이고. 그럼 대표님이 보고 계신 다음 뭐 좀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 좀 눈여겨보고 계신 미국 주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될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자산 배분 회사 경영하고 있겠어요? 저는 저희 회사는 미국 주식 비중이 제일 커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나스닥 비중이 제일 크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 해자가 뭐냐면 기술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세력은 중국의 딥시크의 R1 그리고 알리바바의 QN 이 두 모델이 제미나이와 함께 챗GPT에 거의 붙어 있는 지금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R1이나 QN은 공짜잖아요. 오픈 소스 LLM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구글이 제미나이가 다음 모델에서는 또 엉망이 될지를 그건 우리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다니까. 알리바바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 100 안에 있잖아요. 그걸 같이 사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투자를 하는지. 능력자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도 도저히 나를 못 찾겠어라는 사람들, 평범한 이코노미스트는 그냥 다 사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잘 팔기는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못 팔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갖고 있으면 빠질 때 덜 빠지니까. 그리고 해지도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이제 기소한 게 사실상 금리나 압박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도 붙여기가 아까운 정도의 그런 레벨의 어떤 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파월 의장은 가만히 놔두면 5월에 퇴임할 사람이고 이사직도 사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 파월 의장의 연전 이사직 임기가 2년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교차 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파월만큼이나 트럼프하고 대판 싸운 사람이 리사 쿡 이사도 역시 임기가 10몇 년 남아 있어요. 만약 이 두 분이 열사가 되겠다. 나는 반일 항일 운동하던 독립군의 의지를 가지고 난 트럼프라는 자가 하는 행동은 나라를 망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두 반대하겠어라고 나오면 연준이 마비 상태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연준 FOMC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중에 7명은 그냥 그 연준 멤버들이 그대로 하고 나머지 5자리인가 4자리만 지역 연은 12개 연은에서 와서 이렇게 교차로 투표를 해요. 그러니 거기 안에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구심점이 되는 두세 명이 딱 존재해 버리면 의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연준 의장 누가 오더라도 파월 의장의 카리스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이런이 오든 헤싯이 오든 제가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 앞에 애들 꼴이 난다고요. 왜? 조목조목 반대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 붙으면 누가 이길 건데요. 이 내공을 누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결과 최고의 나쁜 징후, 외부 신호의 그 외부 충격의 신호는 바로 장기금리 급등이죠. 즉 트러스 사태. 2022년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 펼치자마자 영국 국채 금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 6%까지 급등하고 그리고 그 연금 파산 리스크 부각되는 가운데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트러스가 물러났잖아요. 그만큼 지금 채권 시장 사람 참가자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그 연준의 그런 갈등이 노골적으로 되고 어느 쪽으로 정책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도 굉장히 미국 10년물 국고금리가 높은데 저게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면 금리 상승만큼 기술주의 악몽이 없잖아요. 왜? 다 대출받아 투자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레버리지해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투기꾼들 입장에서도 투기 자본 입장에서도 차익 금리 올라가는데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파월 간에 있어서의 이 문제들이 더욱더 악화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으로 조금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공식이 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와 달라진 핵심 요인 무엇으로 꼽고 계실까요? 트럼프가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 바나나 공화국의 세 가지 특징. 상시적인 쿠데타. 그리고 상시적인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인플레를 신경 쓰지 않는 무자비한 통화 공급 확대. 자, 지금 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선거에서 치고 난 다음 지지자들 선동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그 사슴머리 쓴 사람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치 질서, 헌법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들고 있고 그리고 2026년 지금 OBBBA법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풀잖아요. 그리고 케빈 헤시시나 마이런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역대 연준 의장 옆에다가 이 이름을 놓는 것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수치를 느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연준 의장으로 앉혀서 보나마나 트럼프가 약점을 잡은 자들이겠죠. 파월처럼 배신 못하게.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견 이런 건 다 접어두고 트럼프 말만 잘 듣는 푸들이 그런 인간 푸들 하나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서 금리를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2% 밑으로 내리는 이런 정책들. 이 세 가지 정책이 합산되면 이제 미국은 바나나 리퍼블릭이 되는 거죠. 뭐 브라질 옆에 베네수엘라 옆에 가는 거죠. 자,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금리가 안 내려가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 하니까.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죠. 시장 금리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3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한 금리인 게 이게 바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랑 연동되니까. 근데 이 빨간선 금리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최근에 엄청나게 단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3.75까지 금리가 내려갔지만 시장 금리는 안 내려가잖아요.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거나 안 내려가는 상황이 2022년 딱 나오잖아요. 2022년 같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에 코인 시장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빠질 것처럼 하던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다시 오르는 방향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드디어 상승 방향으로 좀 돌리고 있는 중인데 코인이 오를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이게 우리 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 핵심이 탈중앙화 그리고 암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탈중앙화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종이지폐의 어떤 신용화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30년짜리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처럼 저 정도의 금리를 제공해 주는데 30년 만기 6% 가까운 금리를 제공해 주는데
5% 가까운 금리를 제공해 주는데 굳이 다른 자산, 위험 자산을 갈 이유가 뭘 해지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 트럼프를 묻힌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 중국에 관해서 다시 상호관세 100% 부과하기 직전에 갑자기 트럼프 인사이더 이더리움 계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 계좌에서 대규모 공매도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탈중앙화에 이어서 암호화폐라는 특성도 다 깨졌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북한이 총 쏠 때마다 폭락하는 거 보면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에서 이번에 선물 공매도 걸었나 보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집안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탈중앙화도 텄고 암호화폐라는 특성도 텄고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인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항상 정치인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 행동 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가상자산보다는 저는 골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이랑 또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약세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골드가 낫다. 이런 논리죠. 그림에 나와 있지만 빨간 선은 골드고요. 네. 파란 선은 나스닥 100인데 그 나스닥 시장이 2008년 그리고 2015, 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이렇게 5번의 베어마켓을 겪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대비 25% 하락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그럼 베어마켓 갈 때마다 저 골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골드 값이 폭등하거든요. 왜 그럴까? 뭐 이유는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이 화폐로 계산돼 있어. 그죠? 화폐는 회계의 척도니까 가격 측정의 척도니까 그게 막 움직이고 이게 너무 급등락하고 가격이 무차별적인 폭락세가 나온다라는 시기가 올 때는 종이 화폐 필요 없어. 뭔가 안전한 게 필요해. 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코인이랑 골드일 텐데 코인은 트럼프가 묻었으니까. 그래서 골드로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골드도 너무 비싸지만 약간이나마 그래도 골드를 포트폴리오에 빼고 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비중으로 보면 골드 포함해서 어떻게 좀 자산을 배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희 중립형 상품 기준으로 해서 거의 15%에서 20% 사이를 넣고 있습니다. 더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이제 매년 모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모델을 체인지하는데 지난 하반기에 특히 골드 비중을 높이라는 권고, 그 머신러닝을 저희는 계속 이제 최적의 비율을 찾고 있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골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골드 비중을 더 높이는 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니 고민이 많죠. 그럼 골드의 비중을 올해 더 늘리실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하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또 올려야 돼? 이건 정말 저희 성향하고 안 맞거든요. 그만큼 힘든 장이다. 혹시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과소평가 됐다라거나 과대평가 됐다 이런 자산 뭐가 있을까요? 과대평가는 욕먹을 소리니까 안 하고요. 이제 과소평가된 건 한국이나 미국 국채 장기물은 지금 완전히 처참한 상황인데 한번 그래도 저는 이게 저가 매수가 언제 성공할지 모르지만 저가 매수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약간의 논리 모순이 하나 있어요. 이 논리 모순이 뭐냐? 자, 한쪽에서는요. AI 혁명 때문에 세상이 다 바뀌고 사람은 필요 없고 생산성은 향상되고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곧 AGI 온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 투자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여기 버블이고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해가지고 채권 박살난다라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걸 두 논리 중에 어디가 맞냐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AI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써보고 있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AI가 버블은 있어도 이게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AI 낙관론자인데 그럼 낙관론자 입장에서 미래를 딱 보면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고용을 굳이 많이 늘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이걸 하면. 자,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그리고 실업률이 오르는데 금리가 안 내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순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대통령을 갈아치울 거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돈을 푸는 거 말고 답이 없고 양적 완화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장기차가 최고로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I 버블이 무너져서 금방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도 저는 채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건 불황이 오니까. 그게 아닌 AI발 실업 사태가 벌어져도 채권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즉 트럼프가 저런 바나나 공화국 짓거리만 안 했으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찬스는 오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 전후라는 것은 AI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가 만에 하나 현실이 되는 순간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트럼프가 3년 뒤에 물러날 테니까 그때도 채권 금리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 있겠나. 돌이킬 수 없이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나가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까지 되겠냐라는 희망을 좀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해지 차원에서 미국 장기채나 우리나라 장기채도 뭐 미 장기채 떨어질 때 우리나라 장기채 안 떨어진 거 본 적 없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생각합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뭐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정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좀 시드를 키우는 전략이 나을까요? 당연히 시드 키우는 전략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냥 분산 투자하세요. 처음부터. 왜 그런가? 시드 모아봐야 처음에 진짜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대충 갑자기 어떤 로또 같은 주식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난 다음 다시 또 원화채굴 하러 가고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젊어서부터 모을 때 2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5만 원 한국 주식, 5만 원 미국 나스닥, 5만 원 미국 국채, 5만 원 골드 이렇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축을 그냥 분산해서 사다가 하다 보면 이 4개 중에 하나는 오를 거 아니에요. 올인했다가 망하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진지해?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안 그런 인생 있어요. 20대 때 우리 다 사고 쳐봤잖아. 레버리지 안 질러봤어요? 난 했는데. 난 미수도 했는데.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이지 않는 돈에 짜증내다가 울컥 질러버리는 게 시드머니를 모아라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지만 왜냐면 깨먹으면 안 되니까. 시드머니 모으라는 조언이 너무나 맞는 조언인데 이거는 옆에 그 계좌를 봐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데 이게 아니고 혼자서 그냥 낑낑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적립투자로 분산해서 적립투자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산을 이제 키워야 할 뭐 20대 말씀해 주셨지만 뭐 30대, 40대와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할 50대, 60대는 좀 배분 전략이 다를 텐데 좀 안전 자산의 비중, 위험 자산과 어떻게 조금 구분 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50대들이 오잖아요. 네. 공격형 펀드 가입 추천합니다. 왜? 간단해요. 50대 초반에 저한테 상담 오셨잖아요. 모은 돈은 없는데 퇴직은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자, 이분한테 안정적으로 운용해라. 빈곤의 노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립투자라는 거가 좋은 점이 물 타잖아요. 장에 조정이 나오면 기쁘게 물을 탈 수 있잖아요. 적립하니까. 내가 투자된 돈이 얼마 안 됐는데 조정이 오면 제일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자산의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자금 나 마무리됐는데 인출을 좀 잘하고 싶어요. 중립형으로 가야죠. 20년, 3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 나는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난 포트폴리오로 가셔서 인출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50이라도 어떤 분은 완전 노후 대책 다 돼 있어서 이건 이제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시는 50대라. 저 이제 박사님 큰일 났어요 하는 50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나이로 이걸 해서 이걸 하면 돼요? 그럼 투자 4분법, 5분법 관점으로. 아까요. 4분법이 제일 좋아요.
이게 25%씩 하면 골드, 골드 25%, 국내 주식, 국내 주식 25%, 나스닥 100 25%, 그리고 미 국채 장기 채권 아까 좋아하는 미국 장기 채권 25% 이렇게 투자하면 되고요. 이거보다 이제 좀 이게 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이 전략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75%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금에 주식에 75%를 해놨으니까 좀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신 분은 5분법. 어떻게 하냐면 다 똑같고 마지막 남은 20%의 한국 국채. 왜냐하면 이 환율이 안 묻어 있기 때문에 훨 변동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투자 4분법이랑 5분법을 비교하면 수익률은 4분법에 한 1% 높아요. 대신에 2022년 9월 레고랜드사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확실히 5분법이 잘 버텨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5분법이 좀 위기가 올 때 견뎌낼 수 있는가. 10년이든 5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잖아요. 올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날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른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칭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 계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0이면 100 없다 그랬을 거고 더군다나 2022년 2월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대부분의 주변에 계시는 군대 나오신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3일 안에 끝난다, 3주 안에 끝난다라는 그런 도구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대비하자.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걸로 해지하자. 리밸런싱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성공의 과도를 계속 달리시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마케팅의 목적으로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오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저같이 까칠한 사람들은 자산 배분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돈 넘지 않아야 될 만한 선까지의 조정을 안 받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 주도로 코스피 5천도 이제 눈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좀 미국 증시보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증시에 조금 더 투자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2024년 말 그 뭐 어디 포럼 가서 한국 주식, 금, 미국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부동산은 미국 트럼프가 그 짓거리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고 한국 주식은 너무너무 싸서 그리고 금은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갈 게 너무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이 싼가? 안 싸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은 안 싼데 변동성은 세계 최고 등급이잖아요. 극악의 변동성 아니에요? 죽었다 살았다밖에 없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폭락했던 시기 한번 제가 짚어드릴까요? 지난 10년 새에 5번 정도 폭락한 나라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안정성 추세를 찾는다는 자체가 연목 구어다. 나무에 가서 고기를 찾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일단 탈락. 탈락이라기보다는 중립. 그리고 두 번째, 딴 나라를 봤더니 중국은 하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디플레가 나라가 지금 디플레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위에나 강세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랑 또 동조성이 너무 커져서 한국 주식 투자나 일본 주식 투자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탈락. 하고 나니까 소급법으로 하고 나니 남는 게 미국장이 작년에 우리보다 오른 것도 없고 여긴 대규모 IPO 앞두고 리테일 자금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테니 여기가 좀 더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지 어디가 이뻐서 나빠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올해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홍춘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